네, 안녕하십니까. 잘 듣는 이비인후과에서 코를 전공하고 있는 조현진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렇게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이런 시기에 또 이런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환자분들이 실제 내원하시면 이렇게 많이 불편해하시는 코골이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배우자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이렇게 호소를 하시죠. 본인은 모르시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뭐 남녀의 차이가 없죠. 특히나 이제 고령으로 갈수록 이런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증가를 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본인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또 배우자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령에 따라서 40 대에서 50 대, 60 대, 70 대, 80 대로 갈수록 이런 수면 무호흡증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성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체질량 지수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BMI, 체중을 키에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BMI가 높을수록 소위 말하는 과체중 내지는 이제 비만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BMI가 증가할수록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체중이 증가할수록 그런 수면 무호흡의 발병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서 이런 수면의 전체적인 구조가 변화하는 것이 있지만, 이런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는 딱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 진단과 치료 이런 것을 계획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건 여기 애니메이션에도 보시다시피 정상적으로 수면 중에 요렇게 호흡이 코나 목구멍을 통해서 기도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상기도, 기도의 상부에 있는 입천장 그리고 혀뿌리 쪽이 이렇게 막히거나 폐쇄가 되는 현상을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죠. 여기가 떨림 현상이 발생하는 걸 코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호흡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니까 그 호흡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씩 살짝씩 잠에서 깨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게 한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상기도, 코와 목 요런 상부에 있는 어 공기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수면 중에 호흡을 하지 않는 무호흡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체내 산소 포화도, 산소도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뇌파를 보여주는 것인데, 수면 중에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보셨던 것처럼 살짝씩 살짝씩 자주 깨게 됩니다. 그게 건강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목에서 이제 호흡이 넘어갔을 때 흉곽, 폐나 기관지나 폐로 호흡이 전달이 되고, 그런 호흡 운동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건강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심장과 혈관 계통에 그런 부담이 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증가하게 되는 고혈압, 심해지면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뇌혈관으로 가는 것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허혈성 뇌질환 같은 것들도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그게 가장 위험한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이유로 상기도 폐쇄,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지속이 된다면 혈압 그리고 심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뇌졸중이나 중풍 같은 그런 뇌혈관 질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억력이나 이런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또 잠을 잘 잘 수 없는 불면증의 빈도도 높아지고 낮에 이렇게 깊은 잠을 계속 잘 수 없는 환경이 반복되다 보니까 낮에 졸림증, 주간 졸림증이 또 생기게 되죠.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와 목구멍 그리고 혀뿌리 쪽에 있는 상기도, 기도의 윗부분이 막히게 되면 숨을 일시적으로 안 쉬는 현상들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잦은 각성, 자주 깬단 말이죠. 실제로는 본인이 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실제 잠을 깨서 다시 잠을 들 수가 없는 것을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은 잤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의학적인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자주자주 이제 깨게 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수면이 쪼개지게 됩니다.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얕은 잠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에 막 너무 졸려요. 이거 업무 능률이나 뭐 이런 것들도 떨어지게 되겠죠. 아주 극단적인 예로는 실제 안전 관련돼서 직업적인 사고가 발생한 그런 위험도도 높아지고 또 겨울철 같이 따뜻할 때 막 히터 틀어놓고 운전을 장시간 하다 보면 운전하면서 졸음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주자주 깨다 보면 우리가 자는 동안은 몸이 충분히 안정하고 쉬고 심장이나 여러 가지 우리 몸에 365일 24시간 내내 작동해야 되는 그런 호흡이나 그런 순환기 심혈관 계통은 충분한 그 회복을 자는 동안에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고 계속 자극이 되다 보니까 그게 누적되고 누적이 됐을 때는 심장이나 혈관 관련된 그런 합병증이 발생하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 하는 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로 이어지는 거. 또 국가에서도 수년 전부터 이런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소위 말하는 의료의 영역으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그 보험 혜택을 적용해주기 시작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깨는 것과 또 동반돼서 실제적으로 호흡이 멈추고 호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저호흡, 무호흡이라고 하는 것, 의학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가 몸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혈중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심장이 우리 몸은 보상작용을 하게 돼 있는데 심장박동수가 빨라진다든지 혈관에 이런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압을 인위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심장혈관의 문제뿐만 아니고 내분비계 문제, 다른 미세 혈관이 작동하는 모든 우리 신체 기관의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면 무호흡증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대부분의 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는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아니면 같이 오시는 경우 이 사람이 숨을 안 쉰다. 자다가 숨이 넘어갈 것 같다. 뭐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잘 수가 없다. 뭐 각방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대개 이 설문지 평가를 통해서 대략적인 저희가 환자분의 상태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평가는 대부분 수면을 얼마나 충분히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 그리고 주간의 졸림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낮에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 식사 후에 이렇게 TV 보고 있을 때, 아니면은 내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을 때 얼마나 졸리느냐, 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 졸림 정도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수면 중에 진짜로 본인한테 일어나는 신체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표준 진단법은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죠. 뇌파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 눈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 근육, 턱이라든지 다리의 근육의 활동도를 감지하는 센서, 이렇게 많은 센서들을
신체에 부착하거나 연결을 한 다음에 실제로 병원에 와서 하룻밤을 주무시는 검사법입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그 센서들이 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실제 이것이 의학적인 기준으로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개개인한테 맞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죠. 이게 가장 표준 치료법이고 진단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사람 환자분들 상태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는 안에는 어떤지를 정확히 평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적인 검진, 진찰이 또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죠. 코 안의 구조를 실제로 봐서 코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상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기도 영역에 좁아진 부위 내지는 문제가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죠. CT를 찍어서 이렇게 상기도를 폐쇄를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지방의 볼륨이라든지 상기도의 형태, 그리고 그 넓이의 정도들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비인후과적으로 진찰을 했을 때 목구멍 안에 실제 혀의 크기나 입천장과 혀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목구멍 안에 있는 편도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편도 조직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정도의 크기인지를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후에 실제 치료하고 진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이비인후과적으로 상당히 그 구조적인 평가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인체 부위의 폐쇄 현상이 중증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개는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다 겹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 가지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한다, 한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런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긴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비인후과적인 관점에서는 요거는 약물 유도 수면 내시경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의 결과인데요. 실제 목구멍 안쪽에 어떤 레벨에서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그 중간 정도인지 혀에 관련된 건지 목젖이나 입천장에 관련된 건지 그 폐쇄의 또 형태가 앞뒤로 이렇게 막히는 패턴인지 이렇게 원형으로 뭐 좁아지는 패턴인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해야 그 이후에 치료의 여러 가지 가능성과 옵션에서 실제로 어떻게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의학에서는 아주 저명한 논문인데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 저널에 물론 약 10여 년 전에 처음 발표된 논문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새로운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법이에요. 여기에 가슴 쪽에 이식형 센서를 설치를 하고 호흡을 모니터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혀뿌리 쪽이 뒤쪽을 틀어막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혀뿌리에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해서 혀를 앞으로 당겨주는 이런 새로운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 방법을 소개를 하고 아주 결과가 좋다 하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선별 조건, 선별 검사나 제외 기준에 이비인후과적인 진찰을 통해서 환자가 각각의 갖고 있는 그 상기도의 형태라든지 그런 폐쇄 패턴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치료법이 적용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게 물론 한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는 그런 질환 내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각각의 사람마다 그런 패턴이나 형태에 따라서 진단 내지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진단까지 일단 말씀드렸고요. 중간에 지금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 몇 가지 일단은 받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받아볼까요? 먼저 강이슬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네요.
코골이가 심한 사람은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런데 체중 감량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코골이가 아예 사라지나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물어보셔 가지고 답은 제가 조금 유보를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강이슬님 질문은 조금 뒤에 내용에 포함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산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자고 일어나면 가슴 중앙이 쿡쿡 쑤시는 느낌이 드는데 수면 무호흡증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심혈관 쪽 질환일까요? 이게 상당히 사실 말씀만 듣고 제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다라고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관련이 있을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면 무호흡증이 이게 질환이 심한 정도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됐을 때 심혈관계에 실제로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가슴 중앙 쪽이 쿡쿡 쑤시는 느낌이라고 하면 사실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질환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그것과 구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가슴이 쿡쿡 쑤시거나 조이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생긴다고 하면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심혈관계에 실제로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한데 수면 무호흡증과 가슴 쪽이 불편한 증상, 뭐 기본적으로 환자분의 연령이라든지 또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얼마나 있으신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체크를 하시든지 건강검진을 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의하고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까지 일단 받아볼게요. 네, 건강긍정상쾌님께서 주셨습니다. 코골이가 심하긴 한데 무호흡까지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셨고요. 본인의 무호흡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셨고요. 코골이 수술을 하면 수면 무호흡증도 같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날카롭고 뒷부분에 제가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질문을 좀 받은 내용이기는 한데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100% 정확하진 않지만 실제로는 무호흡이 있다 없다를 본인이 판단하시기는 조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분이 보기에도 의학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무호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상 그 호흡량이 줄어드는 것 내지는 거의 끊기다시피 하는 것 그와 더불어서 산소 포화도가 몸속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학적인 무호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무호흡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은 좀 힘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 대부분이 낮에 졸리는 현상이 남들보다 조금 심해요. 무호흡증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 중에 자주자주 깨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뇌에 있는 뇌파가 활성화되는 정도로 잠이 깨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은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깊은 잠, 소위 말하는 깊은 잠을 잘 못 자고 얕은 잠만 계속 잤기 때문에 실제 수면한 시간에 비해서 본인이 피로의 회복이라든지 자고 일어났을 때 좀 몸이 가볍고 개운한 느낌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볍게 제가 훑고 지나가기는 했는데 수면 무호흡 관련된 그런 설문지에서 그 점수를 매겼을 때 낮에 졸리는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가 무호흡이 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가 된다. 실제 의학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까지 받을까요? 질문이 더 있네요. 김치 치즈 피자님까지 질문을 받고 그 뒤에 질문은 제가 또 마저 강의를 진행하고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 치즈 피자님께서는 혈압이 높은 편이라고 하셨고요. 혈당도 당뇨 전 단계라서 걱정이시라고 했고 비만이면 잠잘 때도 안 좋다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연령, 성별 뭐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이 실제로 원인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연령 그리고 성별 그리고 또 성별에 따른 또 호르몬 변화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거보다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사실 비만이거든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상기도가 좁아지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체중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체중 관련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의 빈도도 확실히 높고 있는 분이라면 중증도도 심해지고 반대로 그것을 조정했을 때 변화가 생기는 것도 이거는 잘 알려지고 팩트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거기에 대한 거는 추가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다음 이제 치료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진단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만약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 코골이만 단독으로 있을 때랑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때랑은 또 얘기가 좀 다른데요. 오늘은 수면 무호흡증으로 만약에 진단이 됐다 했을 때를 가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물론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고요.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기술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발전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물론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치료는 요렇게 크게 4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기도 양압 치료, 양압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방법. 이게 표준 치료고 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치료법이 사실 양압 치료고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죠. 의료보험은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의료급여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구강내 장치는 이 치아에 적용을 해 가지고 이 턱이랑 요런 구조를 조금 확장시키는 고런 장치고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적인 방법인데 말 그대로 보조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죠. 첫 번째 가장 표준 치료는 양압 치료입니다. 상기도 양압 치료, 양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아까 수면하면서 상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는 현상을 밖에서 압력을 양압이라는 게 포지티브 양력이죠. 양압을 넣어줘서 여기가 폐쇄가 되거나 막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입니다. 표준 치료법이고요. 중증도라든지 얼마나 심한지 이런 거와 관계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가장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표준 치료고 가장 좋은 치료지만 보시다시피 수면 중에 이렇게 마스크 형태 코만 요렇게 덮고 있는 마스크에서부터 코 밑에 살짝 막고 있는 그런 형태의 마스크도 있고 심한 분들 입을 벌리고 주무시거나 새는 게 많다 이런 경우에는 얼굴 전체를 덮어 씌우는 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번거로운 면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치료 효과 면에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가장 좋은 표준 치료법이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구강내 장치. 구강내 장치하고 수술 요 두 가지는 환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수면 무호흡의 정도에 따라서 갖고 있는 신체적인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적용이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 면에서도 양압기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2차적인 치료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수술이랑 구강내 장치는. 치아 안쪽에 이렇게 장치를 해서 턱을 조금 앞으로 당겨준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으로 막히려고 하는 그 혀뿌리라든지 그 상기도의 폐쇄를 조금 해소시킬 수 있다 하는 개념의 치료이고요. 실제 근데 사람에 따라서 치아가 약하시거나 치아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쓰기가 좀 제한이 있고 실제 이거 관련돼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치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고요. 혀를 이렇게 당겨주는 뭐 그런 기구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흔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강내 장치처럼 일부 환자분들, 특정한 환자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게 양압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 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코가 구조적으로 만성적인 비염이나 비갑계 비대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고주파 비염 수술 같은 걸 해서 코 안의 볼륨을 줄여주면 양압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쓰실 수 있겠다 하는 거. 근데 이거 단독으로 코골이랑 무호흡증이 없어져요,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입천장, 이 목젖 주변에 여기가 떨림 현상이 생기는 게 코골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식형 장치들을 삽입을 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이 구조적인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게 보조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코골이 수술, 수면 무호흡 관련된 수술은 일단 요 이제 입 안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건데요. 편도 조직을 제거를 하고 그 편도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이렇게 일부 잘라서 위치를 바꿔서 당겨주고 조금 더 긴장도를 높여주죠. 짱짱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꼬매주는 이런 수술법이 있지만, 이것도 치료 효과가 제한적으로 있는 분들한테는 있지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제한점이 있고요. 또 이 수술이 보시다시피 간단한 수술만은 아닙니다. 통증이라든지 출혈 위험이라든지 물론 전신 마취를 통해서 해야 되는 수술이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리고 혓부리가 커져 있는 분들은 혓부리를 요렇게 볼륨을 줄여주는 치료. 가장 치료 면에서 효과가 좋은 것은 위턱뼈, 아래턱뼈를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이 구조를 변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턱 구조를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안의 공간을 넓히자 하는 개념의 치료인데, 치료 효과 면에서는 수술 중에 가장 좋은 걸로 돼 있지만 상당히 큰 수술이고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수반을 하는 수술이라 흔히 행해질 수는 없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 흔히 말하는 양악 수술이랑 비슷한 개념이지만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넓혀주는, 앞으로 턱의 구조를 넓혀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의 상태라든지 목 안의 상태나 구조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조금 애석하게도 양압기만큼 범용적으로 모든 환자분에게 일정한 일관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는 게 제한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수술이나 수술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도 충분히 평가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보조적인 방법 중에, 이거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체중 감량, 금연, 술이나 수면제 같은 걸 피하고 옆으로 누워서 자고, 이것도 보조적으로는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 잘 때 이런 수면 호흡학회, 이비인후과에서 수면 호흡학회에서 제시하는 것은 자기 전에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이런 수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낮에 활동이나 운동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이런 술, 담배나 이런 것들을 카페인 피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자는 것들이 쾌적하게 잘 수 있는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시와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게 바쁜 현대인들한테 또 맞지 않는 면도 사실은 있죠. 이것만으로는 100% 치료 효과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보조적인 수면의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줌으로써 수면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똑바로 누워서 잤을 때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분들은 아예 잘 때 이렇게 등에다가 똑바로 누우면 불편하게 이런 조끼나 이런 기구들을 착용하시고, 또 요즘 기계랑 연결돼서 이렇게 똑바로 누우려고 하면 기계가 여기를 이렇게 부풀려 줘 가지고 옆으로 눕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침구 중에도 그런 자세를 조금 바꿔줄 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요것도 보조적인 방법이다. 똑바로 누워서 잘 때 심한 분들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체중 감량, 체중 감량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체중 감량을 했을 때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 환자분들의 정도에 따라서는 진단 기준을 넘어섰던 분이 뭐 진단 기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좋아지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식이 조절이라든지 뭐 꾸준한 운동이라든지 그런 노력에 의해서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것들이 의학적으로 체중 감량에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죠. 이게 실제로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치료 목적이긴 한데 도움이 실제로 됩니다. 실제로 이런 약제를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체중 감량은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수면 무호흡증 치료에서 보조적인 방법 중에 1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거나 그런 분들은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상자분들한테는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실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뭐 비용적이라든지 또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신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뭐 이견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고혈압이나 뭐 당뇨나 이런 치료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일부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실제 수면 무호흡증 치료에 관련된 허가 사항도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 마지막 정리를 일단 좀 하려고 하는데요.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증은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혈관 그리고 미세혈관들 이런 관련된 기관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의 1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 확실한 사실이고 이미 의학적인 연구로도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족 간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공동생활하는 분들은 대인관계, 아니면 작업장이나 운전하시는 분들,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형 사고로 실제로 이어진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 효율이라든지 의료 비용이 느는 걸로 봐서는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각이 다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코골이가 있다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면 무호흡 결과가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하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이 가진 모양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정밀의학이라고 그러죠. 사람에 따라서 갖고 있는 특성과 그 백그라운드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가장 본인한테 맞는 치료법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치료법, 표준 진단법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거나 시중에 나오게 될 아까 그런 뭐 설화신경 자극 치료도 아직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거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실제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개개인별로 맞춤 치료, 맞춤 진단이 중요하다. 이비인후과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이고 코를 담당하는 전문이니까 이비인후과적인 그런 정교한 진단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질병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질환의 정도 물론 제일 중요하죠. 얼마나 심한지, 경증인지, 중등도인지, 중증인지, 그리고 본인의 그 코 그리고 상기도 이 구조나 이런 특성에 따른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우리가 교정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요. 교정을 할 수가 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나이가 증가하면서 증상이 심해진다, 진단율이 높아진다 말씀드렸는데 나이는 거꾸로 갈 수가 없거든요. 성별에 대한 차이도 있다. 여성분들은 뭐 폐경 이후에 그런 발병 빈도가 높아진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근긴장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교정을 하기가 힘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체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교정이 가능한 요소로 확실히 구분해내고 어떤 식으로 치료에 접근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다 말씀 못 드렸던 그 질의에 대한 응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재성대님 질문이신데요. 가족들이 왜 갑자기 코골이 하냐고 뭐라고 한대요. 30대 들어서 그런 것 같고요. 나이 든 거 말고는 잘못이 없는데 30대신데 이게 원인이 나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40대, 50대 가면서 이제 유병률이 높아지고 없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른 요소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대표적으로 놓칠 수 있는 게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했다든지 다른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게 전혀 없다면 나이가 아니고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진찰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분이 클리어캐스트 닉네임 쓰시는 분이 7시간, 8시간을 자도 낮에 너무 졸려서 회의 중에 꾸벅꾸벅 졸고 운전할 때도 순간적으로 정신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혹시 기면증일까요? 이 기면증은 또 수면무호흡증하고는 또 별개의 질환입니다. 수면호흡장애, 수면장애 중에도 수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질환들이 있는데 기면증은 이건 지금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긴 하지만 수면무호흡하고는 조금 다른데 제가 지금 강의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보자면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일단은 검사라기보다 선별 진찰이라든지 설문지 체크를 통해서 일단은 그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면 기면증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수면 상태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수면 질환인데 그건 또 진단이나 치료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는 수면 무호흡에 대한 거를 먼저 구분하고 그게 아니라면 기면증에 대한 체크를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다음 질문이 제이크 폴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무호흡이 있을 때 이갈이가 생긴다고 하던데 이갈이는 아직 치료법이 없나요? 이갈이하고 수면 무호흡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호흡이 있는 것을 치료를 하면서 이갈이가 없어지는 분도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근데 무호흡 치료는 하고 있는데 이갈이는 여전히 있다고 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1대1로 이게 해결이 되면 이것도 같이 해결이 된다 아니면 이게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만약에 무호흡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갈이가 생긴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은 수면으로 갈 때 우리 근육이라든지 우리 몸에 그런 긴장도가 떨어지고 푹 쉬는 회복의 상태로 가는데 무호흡이 있을 때는 잠을 계속 깨죠. 그러면 근육도 쉬지 못하고 계속 활성화가 되고 턱 관절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무호흡증이라면 그 치료를 하면서 이갈이가 이제 없어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분이 건강긍정상쾌님께서 코골이는 예전부터 있으셨어요. 최근에는 아침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이 아프고요. 입을 벌리고 자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잘 때 가습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코가 많이 막히시거나 비염이 있거나 저는 이제 코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가 많이 막히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입 벌리고 구호흡이라고 하죠. 입으로 숨을 쉬시면 아침마다 이제 입이 마르고 목이 아프고 구취도 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코 막힘을 해결을 하면 또 나아질 수가 있기는 합니다. 네. 가습기를 트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알러지가 있는 분이다.
알러지 중에도 가장 흔한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는 분이다. 그러면 습도를 높이는 게 사실은 진먼지 진드기의 농도를 높이는 건 알려져 있고, 그러면 더 코가 막히고, 그러면 입 벌리는 게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수분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반대의 측면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입 벌리고 자는 게 요즘 특히 이제 겨울철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고 또 난방하거나 그러면 공기가 더 데펴지기 때문에 건조해지니까 이런 증상이 좀 더 심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습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물론 건조한 것보다 습도가 높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분들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출근 중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쪽 코만 유독 막혀서 걱정이시라고 하고요. 다들 코는 삐뚤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멀쩡한 건지 콧물이 한쪽으로 좀 흐른다.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수면무호흡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마 비중격 만곡증이 있을 때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가 아니라 한쪽 코가 유독 막힌다 하는 거는 비중격 만곡증 때 있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코가 삐뚤어져 있다고 했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진찰을 한 번씩 받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증상의 정도가 심해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학생이면은 학업, 뭐 직장인 분들이면 일상 업무, 아니면 자는 수면에 드는 그 증상이 심해서 이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그거는 사실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또 비염이 동반이 돼 있다 그러면 비염 치료를 우선을 해볼 수는 있고, 비중격 만곡증 같은 경우는 뭐 약으로 뼈가 움직이는 상황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치료는 수술인데, 이건 주제와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분은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를 한번 부르니까 목이 확 쉬어버리신 거군요. 발성법이 잘못되었는지 큰 소리를 내거나 목에 힘이 주면 목이 금방 쉬는데 어떻게 소리를 내거나 좀 보완할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려요. 네, 여기는 이비인후과 진료실이니까 제가 뭐 다른 내용들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성대가 이제 좀 취약하신 분들 이거나 아니면 뭐 직업적으로 목을 쓰신다거나 하시는 분들, 성대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렇게 발성을 하게 되는데, 노래방 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얘가 이제 세게 부닥치게 되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 물집 생기는 것처럼 성대에 붓기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이 쉰다고 얘기하는 좀 새는 소리가 나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결절로 가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목을 무리해서 쓰시는 거를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목에 힘을 주거나 큰 소리를 내시면 목이 금방 쉰다고 하셨기 때문에, 목 건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음성 치료나 뭐 이런 것들도 전문적으로는 상당히 많기는 한데, 일단은 무리가 가는 상황을 최대한 좀 피하시고, 그렇게 되더라도 조금 그런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투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비인후과에서 점검을 받고 조금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다음 평범한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입안에 하얀 게 많이 생겨요. 소위 말하는 백태 말씀이신 것 같고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데 약을 좀 바르면 나아지고, 침 삼킬 때 목구멍이 아플 때도 있는데 이게 피곤해서 그런 건지 검사를 받아보면 좋은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 입 안에 하얀 게 많이 생긴다. 혀에 생기는 거는 소위 말하는 백태인데 이게 적절한 양만큼 있는 게 좋고요. 근데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생긴다라고 하셨으니까 요거는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침 삼킬 때 목구멍이 아플 때는 요거는 혀에 생기는 백태가 아니라 이제 편도나 편도 주변에 생기는 염증, 인후염이라든지 편도염이 있을 때 반복적으로 또 편도가 붓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의 상태를 체크를, 이런 일이 잦다 그러면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진찰, 필요하면 추가적인 진찰, 그리고 갑상선에 0.3cm 결절,
있기는 한데 술은 가끔 먹는 거 술은 가끔 먹는 게 뭐 무조건 안 좋진 않죠.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는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르지만 갑상선 결절이 술을 많이 먹는다고 더 커진다 내지는 뭐 나쁜 병이 생긴다 하는 것은 저는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뭐 없기는 합니다. 0.3cm 결절이라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은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지금 당장 조직 검사라든지 뭐 세포 검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정도는 아닐 걸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그 같은 위치에 같은 사이즈인지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술은 가끔씩 소량 사회생활 하시는 정도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다음 질문은 산책하는 날들 님께서 운동을 하면 콧물이 나면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하품도 하는데 힘을 쓰면 눈, 코, 입이 다 반응하는 것 같은데 너무 민망하다라고 돼 있는데 운동 유발성 비염이라는 게 실제 존재를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몸의 여러 가지 신경계통의 활성도에 따라서 코의 분비, 콧물 분비랑 관련된 신경들이 자극을 받거나 하면 운동 유발성 비염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긴 하고 눈이랑 코는 사실 바로 옆에 접해 있기 때문에 또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눈 증상도 같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코 안쪽으로 또 눈물샘이 통하는 또 그런 눈물샘 관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아주 심각한 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운동을 하면은 이런 콧물이 나는 질병이 있다. 뭐 필요하면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이 베르세르크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수면 무호흡으로 양압기를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외과적으로 후두부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양압기를 달고 살아야 할까요? 요게 조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제 각자의 특성이나 이런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데 현재까지 수면 무호흡증을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양압기를 잘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외과적인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장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수면무호흡증 지표 수치라든지 환자분의 코랑 목 상태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수술을 해서 양압기를 줄이거나 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중증도가 심하다면 적용이 되진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체중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체중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문제일 수 있다. 양압기를 줄이거나 끊고 싶으시다는 게 강하다면. 이거는 뭐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까 설화신경 자극치료도 그렇지만 앞으로 좋은 치료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나올 겁니다. 그게 언제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때까지는 양압기를 사용하시는 게 저도 환자분들한테 실제 추천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다. 그거에 대안이 될 만한 치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스위치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양압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계속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특정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한다면 다른 것을 고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님께서 주셨습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에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자다가 새벽에 깰 때 숨을 안 쉬거나 캑캑거리며 깰 때가 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걸로 추정이 되고요. 실제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만으로도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개선이 되거나 아주 극단적으로는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고 실제로 일부는 옆으로 자나 똑바로 누워서 자나 오히려 뭐 똑바로 누워서 잘 때가 덜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조금 요거는 전문적으로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본다면 내가 자는 자세에 따라서 수면의 지표나 이런 것들을 따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측면으로 잤을 때 똑바로 잤을 때 수면 무호흡 지표라든지 산소 포화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통상적으로 똑바로 누워 자는 분들이 훨씬 심하게 지표가 잡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옆으로 잘 수만 있다면 아까 여러 가지
보조적인 도구나 장비를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하시는 말씀만 듣고 그럴 이게 확실하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집에서 쉽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쿠션이나 베개 같은 거를 좀 옆에다 놓고 옆으로 실제 누워서 주무셨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나아지냐 하는 것들을 뭐 배우자나 아니면 요즘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밀 장비는 아니지만 뭐 이런 워치나 뭐 또 수면 중에 녹음하거나 이렇게 또 체크를 해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이렇게 크게 비용이라든지 이런 노력이나 이런 게 들진 않는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게 만약에 확실하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걸 조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끝난 것 같고요. 혹시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그러는 계절입니다. 다들 건강 유념하시고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의미 있는 또 한 해의 마무리, 한 해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